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골,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이씨 가문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대로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을 떨쳐온 집안이었다. 사대부가의 위엄을 지닌 기와집은 마을에서 한 시즌을 더 들어가야 닿을 만큼 깊숙한 곳에 있었다. 봄이면 삼법꽃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는 그 고요한 저택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욕망의 주인은 다름 아닌 아씨 연하였다. 연하는 이씨 가문 대감의 조카딸로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라났다. 단아한 얼굴에 총명한 재주를 지녔으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모를 야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 자리, 안주인의 자리가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하거늘. 연하는 종종 안채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대감의 외아들인 도련님은 총명하고 준수한 인물이었다. 연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도련님 곁을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애썼다. 허나 도련님의 눈에는 연하가 그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누이 동생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도련님에게는 다른 가문의 규수가 며느리로 들어왔다. 연하의 욕망은 그렇게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도련님의 마음을 얻으려 했고 급기야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다. 그 대가로 그녀의 뱃속에는 생명이 깃들었다. 한편 이씨 가문에는 복선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가문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했다. 복선은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는 여인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으며 주인들의 명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복선아, 이 빨래는 다 끝났느냐? 예, 마님 모두 마쳤사옵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공손했다. 복선에게는 자신의 욕심이란 것이 없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가을날 저녁 연하는 복선을 불렀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복선아, 내게 부탁할 일이 있느니라. 연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복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아씨. 그때 복선은 알지 못했다. 이 밤의 명령이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 여인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욕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른 하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이씨 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 속에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연하의 뱃속에 생명이 깃든 것은 한여름의 일이었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뜨겁게 타올랐다. 이 아이가 있으면 도련님은 나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연하는 그렇게 믿었다. 자신이 낳을 아이가 이씨 가문의 적손이 될 것이며 자신은 당당히 안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다. 도련님은 연하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냉담하게 돌아섰다. 이는 실수였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오. 도련님의 차가운 말에 연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도련님, 하오나 제 뱃속에는 도련님의 자식이. 입 다물시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우리 가문은 물론
그대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도련님은 단호했다. 그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고 가문의 채통이 있었다. 조카딸과의 분류는 용납될 수 없는 치욕이었다. 연하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죄인이 될 처지였다. 봄이 깊어질 무렵 연하는 은밀히 아이를 낳았다. 산파도 부르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연하는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쉿, 울지 마라. 울어서는 안 된다. 갓난아이는 작고 연약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축축한 눈을 깜빡이며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연하의 눈에는 모성애 대신 두려움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이 아이만 없다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 텐데.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헝겊에 싸맸다. 그리고 복선을 불렀다. 한밤중이었다. 복선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복선아, 이 아이를 데려가거라. 아씨, 이 아이는 묻지 말거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니라. 연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너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작고 따스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으나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아씨, 하오나 이는 생명이옵니다. 어찌. 닥치거라. 내가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 하느냐? 연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복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품에 안고 방을 나왔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복선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사랑채를 빠져나왔다. 품속의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숨소리조차 가늘게 내고 있었다. 복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쌍한 것. 무슨 죄로 일이 되었단 말이냐. 그녀는 산길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다. 작은 손가락이 복선의 옷자락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 참아, 이럴 수는 없나니. 복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깊은 산속, 적막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하는 것. 천한 여종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선택한 반역이었다. 앞으로 복선과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복선은 산길을 한참이나 헤맸다. 아이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나섰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씨 가문에서 점점 멀어지기만 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복선은 방향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길을 잃은 것인지도 몰랐다. 이 아이를 차마 어찌 버린단 말인가. 복선의 품속에서 아이가 작게 꿈틀거렸다. 배고픔에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복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복선은 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나무꾼들이 쓰다가 버린 듯한 허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이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을 막기에도 부족했다. 그러나 복선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은신처였다. 여기서
여기서 이 아이를 키우리라.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헝겊에 눕히고 복선은 오두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낙엽을 쓸어내고 구멍난 지붕을 나뭇가지로 막았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벽은 흙과 지프로 메웠다. 날이 밝자 복선은 산에서 나무를 캐고 계곡에서 물을 길어왔다. 마을로 내려가 품을 팔아 쌀 한 대를 얻어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너는 정우 도련님, 바르고 고든 아이로 자라거라. 복선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정우, 발을 정해 뒤후, 비록 버림받은 아이였으나 복선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다. 밤이면 복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다. 추운 겨울밤, 오두막 안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복선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떨리는 몸으로 아이를 안았다. 추우냐, 정우야, 조금만 참거라.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세월이 흘렀다. 복선은 낮이면 산과 마을을 오가며 일했다. 나무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다. 허나 복선의 눈빛만은 언제나 따스했다. 정우를 바라볼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정우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3살이 되자 옹알이를 시작했고 5살이 되자 복선의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다. 어머니, 저 꽃은 무엇이옵니까? 저것은 진달래니라 정우야. 어머니, 저 새는 어디로 가나이까?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지. 정우는 호기심이 많고 총명한 아이였다. 복선은 그를 몰랐으나 마을 서당 훈장에게 부탁하여 정우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다. 품삯으로 받은 쌀을 모두 바치며 사정했다. 제발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훈장은 복선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여종 주제에 자식을 가르치겠다니 기특한 일이로다. 정우는 배움이 빨랐다. 3달 만에 천자문을 떼었고 1년 만에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우의 총명함에 혀를 내둘렀다. 허나 복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혹여 이씨 가문에서 알아차리면 어쩌나. 혹여 아씨가 찾아오면 어쩌나. 복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우를 꼭 껴안았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그 어떤 것도 모른 채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복선의 등은 더욱 굽어갔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다. 허나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정우를 바라보는 그 따스한 눈빛, 그것이 복선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어느 봄날 정우가 물었다. 어머니,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복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정우야, 너에게는 어미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만 계시면 충분하옵니다. 복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허나 세상 일이란 사람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법. 멀리 이씨 가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일이 곧 복선과 정우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다. 두 사람에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우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다. 이씨 가문에는 깊은 상심이 드리웠다. 대감 이약수의 외아들이자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종손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안채에서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대감 이약수는 하얗게 센 머리를 쓸어내리며 망연자실했다. 60평생을 학문에 매진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켜온 그였다. 허나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늘이 이리 가혹하신가. 대감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지새웠다. 조상의 위패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선조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자 가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대감은 날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들지 않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씨 가문의 불운을 안타까워했다. 그 집안이 대가 끊기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로다. 봄이 되자 대감은 결심했다. 가문의 피부치를 찾아야 한다. 대감은 족보를 뒤지고 멀고 가까운 친척들을 수소문했다. 허나 이씨 가문은 대대로 자식이 귀한 집안이었다. 직계도 반계도 아무리 찾아봐도 대를 이을 만한 이가 없었다. 대감의 근심은 날로 깊어졌다. 그 무렵 연하는 가문의 사랑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10여 년 전 그 일 이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죽이며 지냈다. 도련님이 죽자 연하의 처지는 더욱 애매해졌다. 떠나지도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안채 뒷방 한켠에 붙어 살았다. 허나 이 대감이 대를 이을 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자 연하의 눈빛이 변했다. 대를 이을 피부치라 연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10여 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아이.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연하는 가만히 머리를 긁렸다. 만약 그 아이를 찾아낸다면 자신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적손의 어머니로서 가문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복선이는 어디로 갔을까? 연하는 10여 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복선에게 아이를 버리라 명했으나 그날 이후 복선은 자취를 감췄다. 도망친 것이라 생각했고 아이도 당연히 죽었으리라 여겼다. 허나 이제 생각해보니 혹시 복선이 아이를 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연하는 은밀히 하인들을 시켜 수소문을 시작했다. 10여 년 전 갑자기 사라진 여종 복선을 아는 이 없느냐? 혹시 산속에 여인과 아이 둘만 사는 것을 본 적 없느냐? 며칠 후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마님, 북쪽산 중턱에 여인 하나가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올해 12살 정도 되었다 하옵니다. 총명하여 마을 서당에서 글을 배운다 하옵니다. 연하의 심장이 뛰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냐? 복선이라 하옵니다. 연하는 빙그레 웃었다.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었다. 연하는 곧바로 대감을 찾아갔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10여 년 전 돌아가신 도련님께서 남기신 혈육이 있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냐? 그것이 사실이냐? 예, 대감마님. 북쪽 산에 그 아이가 살고 있사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즉시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연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허나 그녀의 눈빛에는 음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대감마님, 하오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그 아이를 키운 여종 복선은 제 아이를 훔쳐 달아난 도둑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냐? 연하는 침착하게 거짓을 늘어놓았다. 10여 년 전 제가 낳은 아이를 복선이가 몰래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옵니다. 연하의 눈에서 거짓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감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지금은 가문이 대를 이을 아이가 중요했다. 일단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겠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의 욕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북쪽산 오두막에서는 복선과 정우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른 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허나 곧 그들에게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과연 이들은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흘 후 이씨 가문의 하인들이 북쪽산 오두막을 찾아왔다. 복선은 빨래를 하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낯선 무리들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우야,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거라. 어머니, 무슨 일이옵니까? 묻지 말고 어서. 복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여 년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다. 하인들은 오두막 앞에 도착하여 복선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복선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너와 내가 키운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셨다. 즉시 따라오너라. 복선은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복선은 정우를 데리고 이씨 가문으로 향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그 저택의 마당은 예전 그대로였다. 허나 복선의 마음은 전혀 그대로가 아니었다. 대감 이학수는 사랑채에서 정우를 맞이했다. 비록 허름한 옷을 입었으나 정우의 눈빛은 또렷하고 자세는 당당했다. 내가 정우란 아이냐? 예, 대감마님. 정우는 공손히 절을 올렸다. 대감은 정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죽은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내 나이가 몇이냐? 12살이옵니다. 글은 배웠느냐? 마을 훈장님께 사서삼경을 배웠사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것을 읽어보거라. 대감이 책을 건넸다. 정우는 막힘없이 글을 읽고 그 뜻까지 또렷하게 풀이했다. 대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때 연하가 안채에서 나왔다. 정우야. 연하는 정우에게 달려가 품에 안으려 했다. 정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 친어민이라 정우야.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짓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10여 년 전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저 복선이가 너를 훔쳐 달아났구나. 어미는 널 찾아 헤매며 밤낮으로 울었단다. 복선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다. 아씨, 그것은 내가 감히 입을 여느냐? 연하가 복선을 노려보았다. 내가 내 아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니냐? 내 아이를 천한 여종의 자식으로 키운 죄 어찌 갚을 것이냐? 복선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날 밤 연하가 아이를 버리라 명한 것은 사실이었다.
허나 이제 와서 그 말을 한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복선은 천한 여종이었고 연하는 양반가의 아씨였다.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복선이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하는 정우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란다. 정우야, 내 진짜 어미는 바로 나란다. 복선이 너를 속인 것이다. 정우는 복선을 바라보았다. 복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것이 사실이옵니까? 복선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정우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자니 정우가 버림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침묵하자니 자신이 아이를 훔친 도둑이 되는 것이었다. 대감 이약수가 입을 열었다. 복선,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 아이가 연하의 친자식이 맞느냐? 복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복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 10여 년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감을 바라보았다. 대감마님, 이제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찾았사옵니다. 정우는 도련님의 적자이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다면 정우는 우리 가문으로 들어와야 하느니라. 대감마님, 그리고 연하는 복선을 가리켰다. 이 여종은 주인의 아이를 훔친 죄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옵니다. 복선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저 멀리서 정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복선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득한 복선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10여 년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허나 정우는 그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 혼란과 배신감 속에서 정우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씨 가문의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연하만이 홀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연하는 계속 웃을 수 있을지, 복선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일까? 정우는 이씨 가문의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허나 정우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밤마다 오두막에서 복선과 함께 지내던 날들이 떠올랐다. 정우야, 오늘은 날이 춥구나. 어미 품에 안겨 자거라. 어머니, 배가 고프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죽을 끓여줄게.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연하가 정우를 찾아왔다. 정우야, 이제는 어머니라 불러다오. 연하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나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아직 혼란스럽사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허나 이제 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앞으로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하의 말은 따뜻했으나 그녀의 눈빛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정우는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련님, 늙은 유모였다. 이씨 가문에서 오래 살아온 머리가 하얗게 센 유모였다. 누구시옵니까? 저는 이 집안에서 50년을 산 늙은 유모이옵니다.
유모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유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도련님, 아시 연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10여 년 전 이 늙은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시 연하께서는 도련님을 낳으시고는 복선에게 아이를 버리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도련님. 아씨는 도련님을 버리려 하셨고 복선은 그 명을 거역하고 도련님을 살려낸 것이옵니다. 정우는 온몸이 떨렸다. 그렇다면 복선 어머니는 도련님을 목숨 걸고 지켜낸 은인이옵니다. 10여 년을 산속에서 고생하며 도련님을 키워낸 참된 어머니이옵니다. 유모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씨는 이씨 가문의 대가 끊긴다 하여 도련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맞으나 어머니의 마음은 없는 분이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연화의 차가운 눈빛, 복선의 슬픈 침묵, 그리고 10여 년간의 헌신. 복선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랑채 뒤편 헛간에 갇혀 계시옵니다. 아씨께서 벌을 내리신다며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어서 안내해 주십시오. 유모를 따라 정우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어둡고 좁은 헛간 안에 복선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선이 고개를 들었다. 정우야. 복선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정우는 복선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몰랐사옵니다. 정우야, 울지 마라. 복선은 정우의 등을 쓰다듬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라는 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런데도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복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야, 너는 이제 이씨 가문의 자손이니라. 이곳에 남아 훌륭한 선비가 되거라. 아니옵니다, 어머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를 버린 이와 저를 살린 이, 누가 진정한 어머니이겠습니까? 정우는 복선의 손을 꼭 잡았다. 혈육이 무엇이옵니까? 10여 년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은혜가 혈육보다 무겁습니다. 정우야, 저는 이곳에 남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복선은 정우를 끌어안았다. 10여 년의 두려움과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허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정우는 그날 밤 결심했다. 명문가의 권세도 편안한 삶도 필요 없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준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대감을 찾아갔다. 대감마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저는 이 집안의 자손으로 남지 않겠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냐? 저를 버린 이와 저를 살린 이, 저는 저를 살린 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정우는 당당히 말했다. 복선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뜻이라면 어찌하겠느냐. 대감의 눈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으나 정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정우는 복선의 손을 잡고 이씨 가문을 떠났다. 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허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정우와 복선은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비록 가난했으나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온 정우와 복선은 다시 예전의 삶을 이어갔다. 허나 정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정우야,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족하니라. 아니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우는 낮에는 품을 팔아 생계를 이었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글 공부에 매진했다. 마을 훈장은 정우의 재능을 아껴 무료로 가르쳤다. 이 아이는 필시 큰 인물이 될 것이오. 훈장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우는 16이 되었다. 그해 가을, 정우는 향시에 응시했다. 복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를 배웅했다. 정우야, 급제하지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 돌아오거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시험장에서 정우는 붓을 들었다. 제목은 효에 관한 것이었다. 정우는 망설임 없이 글을 써내려갔다. 혈육이 효의 근본이라 하나 참된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10여 년을 산속에서 고생하며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하늘보다 무거운 것이라. 정우의 글은 담백하면서도 진솔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은 시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방이 붙었다. 정우의 이름이 장원에 올라 있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산속 여종의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하다니. 저 아이가 이씨 가문의 자손이라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정우는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어머니. 복선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정우를 보았다. 정우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가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복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냐, 정우야? 예,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0여 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우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관직이었으나 정우의 청렴함과 학식은 금세 알려졌다. 임금께서도 정우의 재능을 알아보셨다. 정우는 참으로 보기 드문 인재로다. 정우는 승승장구했다. 25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고 30에는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다. 허나 정우는 권세에 취하지 않았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정우는 더욱 겸손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선을 극진히 모셨다. 정우는 한양에 집을 마련하고 복선을 모셔왔다. 비록 크지는 않았으나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정우야,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복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천한 여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정우는 혼인도 했다. 양반가의 규수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정우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은 저 어머니이시오. 그 점을 잊지 마시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선을 친정 어머니처럼 모셨다. 정우는 자신의 성을 바꾸지 않았다. 이씨 가문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문을 세웠다. 정씨 가문. 정우가 세운 가문은 대대로 효와 의리를 중시하는 집안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우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혈육보다 은혜가 무겁고 신분보다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한편 이씨 가문에서는 정우가 떠난 이후 연하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모의 증언과 다른 하인들의 이야기가 모아지면서 연하가 아이를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감 이학수는 분노했다.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연하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대감은 연하를 가문에서 내쫓았다. 이 집안에서 나가거라. 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연하는 가문에서 쫓겨나 홀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한때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려 했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정우는 그 소식을 들었으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복선을 더욱 극진히 모실 뿐이었다. 봄이 오면 복선과 함께 꽃구경을 다녔고 가을이 오면 단풍 구경을 다녔다. 복선은 행복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정우야, 어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나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 아씨 연하의 여생은 비참했다. 한때 이씨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던 그녀는 결국 욕망이 빚어낸 거짓과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따뜻한 방 한 칸 없이 홀로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눈먼 욕망의 끝은 결국 이토록 잔인한 파멸이었다. 욕심은 깊은 샘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마르지 않으니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야 마는 법이다. 반면 천한 여종의 신분이었던 복선, 숭고한 모성애와 희생으로 아들을 지켜내고 참된 효를 받았다. 그녀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으나 정우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정우와 복선이 서로를 바라보며 짓는 미소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심 어린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새 가문은 정우의 현명함과 복선의 덕행으로 인해 대대로 효와 의리를 중시하는 집안으로 명성이 높아졌다. 이는 피의 굴레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참된 인연과 의리로 맺어진 가문의 탄생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다. 첫째, 사람의 인연이란 단순히 피를 나누는 혈연의 굴레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목숨 건 헌신으로 맺어진 마음의 인연이야말로 그 어떤 권세나 신분보다 무겁고 귀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눈먼 욕망을 좇아 남을 해하려 했던 연하의 말로에서 보듯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이 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한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가난하고 천한 신분일지라도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세상의 빛을 볼 것이며 악행을 저지른 이는 반드시 그 업보를 받게 된다는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있었다.